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사나이 울리는 땡라면이 소비자 울리게 생겼습니다. 100원 인상, 또 손이 가요 손이 가는 땡땡깡도 50원 인상, 정말 깡밖에 안 남습니다.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물값도 오릅니다. 수도요금 인상? 안 그래도 바짝 조였는데요. 허리띠에 구멍 하나 더 뚫어야겠어요, 세상에. 3월 6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가 없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오늘 오전 10시 5분쯤입니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다라는 신고가 무려 18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세상에. 실제로 이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당시에 충격적인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차량이 도로를 지나던 순간 포탄 추정 물체가 떨어지면서 연기와 화염이 세상에. 치솟고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요. 폭발의 충격은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 영상을요, MBN이 지금 방송사 최초로 일단 입수했고요. 지금 저 보세요. 너무너무 이거 아니, 진짜 아마 시청자분들은, 지금 켜신 분들은 영화의 한 장면인가 그러실 수 있어. 진짜 세상에 이런 게, 세상에 이 마을에 포탄이 떨어진다는 게, 안 지은 게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네, 이 믿을 수 없는 폭발로 인해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부상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어머나.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고, 다행히 심정지 및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운전 도중에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차를 운전하던 중에 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의식을 찾았을 때는 구급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해당 운전자는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함께 타고 있던 2명 역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명피해 외에도 네. 성당 건물 한 채와 주택 5채,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이 됐고요. 이 바닥을 보면은 그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벽돌과 목재 조각이 널려 있고 폭발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 실제로 저 주민분들은 얼마나 충격 상태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조금 있더니 꽝꽝 터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 연기가 올라와. 그러면 터지는데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진동은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다 놀랐을 거예요. 600m 떨어지고 유리 다 깨졌어요. 집의 유리 다 깨지고. 안경화 20m, 사방 20m를 완전히 뭐 폐허죠. 주택은 지붕도 없고 다 날라갔고, 도로 가운데 폭탄이 떨어져갖고, 그때 가로수 소나무 같은 거에 불이 붙어갖고 연기가 계속 나고 있고, 참혹했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크게 소리가 나면서 이제 지진이 나는 것처럼 안에 CCTV가 그 순간적으로 다 나갔어요. 아예 전기가 다 끊겨가지고. 진짜 주민분들은요, 허준 변호사님, 진짜 뭐 전쟁 난 거 아니야? 순간 그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주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고, 놀란 걸 넘어서서 지금 크게 다친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냐면, 이른바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공군 쪽에서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훈련 과정은 실제 사격이 아니라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에 잘못 떨어져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을 앞두고 연기한 훈련이었는데, 공군이 육군과 미군과 같이 첫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시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일반 폭탄인 NK-82를 각각 4발씩 총 네. 8발을 낙하하는 과정에서 이 오폭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비정상 투하에서 원래 떨어져야 되는 사격장 외부 지역
민간 그 구역에 낙하가 됐다는 겁니다. 민가에 떨어진 이 폭탄은요, 군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탄 중에 하나인 공대지,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상을 향해 공격하는 용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지상 폭격용 폭탄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가상의 적 지휘부와 건물, 교량 파괴 등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잔해물에서 추가 폭발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국에서 지금 현장을 통제를 해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발탄 해체 작업을 벌였는데요. 주민대피령까지 발동되긴 했습니다만 불발탄은 모두 없다라고 공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해병대에 나오셨고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상황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소식을 아마 오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첫 마디가 이거였을 거예요. 군이 제정신이야? 진짜 사망사고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실사격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사는 쪽으로 포탄이 떨어집니까? 제정신이야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제대로 잘 준비를 못했으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요. 저걸 파악한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말을 뭐 오발을 했다고 하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탄이 떨어졌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공군에서 제대로 훈련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저 포탄을 투하한 조종사는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면서도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어디다 쐈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저 포탄이 저 마을이잖아요. 저 마을에 저렇게 떨어지면 아무런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걸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이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조종해서 어느 곳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것마저도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군이 정말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도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이고 민가에 떨어질 정도라고 하면 이게 조준하고 너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보통 조준을 쏘면 사람이 없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죠. 쏘잖아요. 네. 근데 민가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이게 오차가 난 겁니까? 세상에. 이게 만약에 실제 전투 상황이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일반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군의 어떤 그 사격이라든지 공군의 예컨대 또는 뭐 조준이라든지 또는 훈련이 제대로 된 건지 네. 전투기 조종사는 왜 이걸 인지를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있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사망사고 안 난 게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하나님이 진짜 도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최명규 원장님. 저 주민분들은 지금 저 무서워서 충격과 공포 때문에 아마 오늘 밤잠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진짜. 아마 저 폭발 현장에 있으셨던 분은 저 장소 자체가 트라우마기 때문에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저기서 영업을 하거나 삶을 이어갈 때마다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 아무래도 저 지역이 사격장에서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어쩌면은 먼 곳에서 폭발음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 군이 잘하고 있으니까 설마 오발이 있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아마 훈련 기간이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가슴 졸이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당장 근처에 비행기 소리만 나도 지금 가슴이 쿵쾅쿵 뛸지도 몰라요 세상에. 근데 김묘성 기자님 이런 일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일어난 거예요 혹시? 이런 오발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아 그래요? 2004년에는요,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도 양편 용문산 사격장에서 오발된 미사일이 민가와 불과 20m 떨어진 논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때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포천 오폭 사고는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앞서 뭐 공군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자세히 열거했는데 그 열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마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민 사망사고 나서 어쩔 뻔했어. 근데 대체 뭐 어디서 실수가 있었던 거 왜 이유는 밝혀졌어요?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이번 오폭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진짜. 얘기하면서 사실상 조종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인한 상황입니다.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바로 이어서 사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4발씩을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비행기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네. 연이어서 두 번째
비행기에서도 같은 장소에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무려 8발이나 잘못된 좌표에 투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건물과 교량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폭탄이라고 했잖아요. 폭탄의 살상 반경이 얼마나 되냐면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폭탄을 발사를 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것도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지는 뭐 원래 지점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위험한 폭탄 투하를 하면서 좌표 입력에 실수가 있었다는 건 정말 초보적인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들의 철저한 배상과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거를 지금 발표로 하고 있어요. 조종사가 좌표로 입력을 실수해가지고 마을에 지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 근데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실수라고 넘길 일이요? 이게 지금 이런 군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못 진짜? 자죠. 그러니까 좌표 입력을 실수한다는 게 훈련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걸 좌표를 입력을 실수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특히 좌표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민간이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포탄이 떨어질 수도 위험성이 지금 있는 포탄 거잖아요. 떨어진 그 장면 포착된 그 사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게 한 번의 실수지만 또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겠어요. 만약 네. 저게 성당에 사람이 있었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뭐 그러니까요. 지역이거나 이랬을 바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입력을 실수했다는 건 그거는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엄청난 잘못된 행위예요. 저는 그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네. 공군의 대응도 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또? 왜 그러냐면 공군이 사고 후에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아니 이런 걸 송구라는 표현을 써요? 몇 번 사죄하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석고대이라는 표현을 써도 지금 시원찮을 그러니까요. 빨리 뭐 송구가 뭐야 송구가 지금. 그러면서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피해 배상 등 필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사고가 알려진 게 민간인의 신고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요. 군 당국이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0분이 지난 11시 41분쯤에 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최초로 공군 전투기에서 폭탄이 잘못 투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와, 그럼 1시간 40분 진짜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미치고 지금. 팔짝 뛸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초반에 공군이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민간인들이 언론사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니까 그 보도를 보고서 조사한 게 아니냐. 그 말은 만약 이건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찍은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떨어진지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세상에.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전적인 추측이지만 이게 1시간 40분이나 지나서 이게 발표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앞뒤에 전후 사정을 반드시 밝혀내서 잘못된 부분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수라는 표현이 그 어떤 곳에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실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군이에요? 이런 공군을 우리 국민이 믿고 잠을 잘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법적 처벌, 반드시 군의 기강을 다시 잡는데 처벌이 필요하면 반드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는 모습 뉴스파이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척. 보통 투척이라는 표현 여러분 뭔가 마음을 먹고 어떤 목표 조준을 하고 던지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치솟은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수시로 쓰레기를 던지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래요? 직접 보고 오시죠. 네네. CCTV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 3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아이들 그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담 아래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던지고 또 던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남의 영업장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날은요. 아이들의 소주병까지 이렇게 던진 탓에 어머나.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먹다만 닭꼬치까지 이렇게 투척했습니다. 진짜 만약에 안진용 기자님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이거는 실수로 해서 뭐 손에서 미끄러진 게 아니라 진짜 일부러 던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의도성이 느껴지죠. 이건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어허. 피해 업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이 반려견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려견들을 위한 운동장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이렇게 10대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수시로 갖가지 쓰레기를 던진다는 거죠. 단순히 본인들이 갖고 있던 쓰레기를 던져도 무단 투척인데 이것이 영업장이라는 거. 게다가 어머나. 소주병을 던져서 깨졌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세상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장 준비 전, 즉 공사 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됐으니까 벌써 1년 넘게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피해 업주에 따르면 심지어 이 업주가 운동장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때도 캔이나 페트병, 어머나. 유리병까지 던진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위험도 위험한데 분명히 아래 사람이 있고 업장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하소연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 오늘따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유리병을 던져서 지금 아까 그 영상이나 사진 보셨죠? 유리병이 깨져서 파편이 곳곳에 있을 정도.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어쩌?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편 있고 이러면 여기 뭐 자전거로 다니거나 펑크도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신발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어머,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머나. 유리 파편들이 여기저기 떨어질 정도로 저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피해 업주에 따르면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다친 적은 없다고 해요. 천만 그런데 다행이네요, 진짜. 그렇지만 아이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본인들끼리 막 환호하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걸 놀이 삼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유. 피해 당하는 분은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그런데요, 있는데. 진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들이 밖에 나가 뛰놀잖아요. 어머나. 저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저 운동장이거든요. 저희가 반려동물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저렇게 막 먹을 걸 던지고 뭘 던지니까 놀래가지고 반려견들도 막 짖고 막 이런대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피해잖아요. 분명히. 그러네요. 그런 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피해 업주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대요. 보니까 매번 다른 아이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그냥 추측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문도 내고 재밌어 이러면서 아마 퍼진 것 같아요. 세상에. 한 세 명이서 와가지고 하고 우리 저거 놀이했어. 그러니까 또 따라 하는 거죠, 사실은. 어머나. 이런 일들이 아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쪽에 이제 그래서 근처에 큰 시설이 있대요. 어떤 네. 시설인지 밝히지 않은데 그 시설에서 올 때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 업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하루 종일 허수아비처럼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지켜볼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생업이 있는데. 그렇죠. 또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치우고 말았는데 매번 네. 당하는 게 이제 정말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답변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좀 잘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CCTV는 있지만 뭔가 확실하게 누군지는 지금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피해를 업주분께서는 무려 1년 동안이나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언뜻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하실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그러고 갔다는 그게 인간적으로 이제 조롱당하는 기분인 거죠. 닭꼬치 그를 던진 애기들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자기들끼리 뭐 얘가 그랬어요 뭐 이런 것처럼 손을 흔들고 그걸 방방 뛰고 그러고 가요. 이거를 꼭 그냥 법적으로 처벌하고 벌금이 적더라도 애들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또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더 큰 해코지를 이제 뭐 하지 않을까. 막 오락가락해요. 사과하러 오면 그냥 사과하고 원만하게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복잡스럽네요. 세상에 저희 제작진에게 이 심경을 털어놓은 업주분의 그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말이 1년이지 어떻게 저런 피해를 1년 동안에 이제 참고 있어요, 진짜. 정말 많이 참으셨을 것 같은데 피해 업주의 사정도 또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복도 두렵지만 피해 자체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긴 했지만 그 건건이 피해 자체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뭐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도 없고 투척하는 물건들이 뭐 캔이나 페트병이나 과자 봉지 같은 단순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게 신고해서 과연 신고가 될까 또 아이들
어쨌든 동네에서 반려견 사업장 하시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뭐 아이들이고 하니까 뭐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저 참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봇대나 울타리 뒤에 숨어서 던지는 경우도 많아서 CCTV에 잘 포착이 되지 않아서 증거가 애매해서 이걸 정면으로 다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망설이던 끝에 결국 어제 사건을 경찰에 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하셨어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한 상황이고 네. 경찰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CCTV 촬영 중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내용의 현수막도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CCTV 화면을 분석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뭔가 카메라 있는 것처럼 알고 던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만약에 반려견 운동장에 있던 강아지가 다치기라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여지도 있고요.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 특수상해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폭넓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10대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만약에 14살 미만이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4살을 넘은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서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요. 어떤 아이들이 했는지는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혹시 형사처벌 미성년자, 이 형사처벌 이 대상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모들한테 교육 단단히 시키라고 뭔가 주의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아이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시로 가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억울하다면서 이 사연을 전해줬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분명 잘 세워뒀습니다. 이런 그 차는 분명히 안전하게 세워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출근하려고 차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왜요, 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입니다. 바닥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 눈 위에 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붉은 얼룩들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대체 뭘까 싶은데 보세요. 근처에 세워져 있던 한 흰색 차량을 가까이서 보니 여기에도 붉은 얼룩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이 얼룩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놀랍게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이 너무 많은데 저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장소는 아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 봉지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 국물 같은 것들이 많이 튀어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봐서는 아마 위에서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법한 상황이 충분하죠. 세상에. 최근 이런 피해가를 입었다면서 글을 올린 주민이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 출근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음식물로 차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창문 밖으로 누군가 음식물을 쓰레기를 던져서 뭐 봉지에 넣어서 던졌다면 그게 터져서 이렇게 튄 게 아닌가 이렇게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몇 층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차량 옆차만 튄 걸 보면 아마 낮은 층에서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범인이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면 재물손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마 관리사무소에 경찰 입회하에 CCTV도 확인을 하시면 어느 층에서 던졌는지 특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적극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던지는 사람도 반드시 찾아내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와 작별을 고한 엘레제 영. 아니 엘레제 영화하면 대한민국에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딱 한 분 맞고요. 그분 맞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만 좀 끌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를 노래로 대변해온 가요계의 데모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아한 가창력 때문에 엘레제의 여왕이라고 불린 바로 그분인데요.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리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울진 않은 섬에 갈매기 나느니 300리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급이 아깝기에 배가 오는데 네 맞은 삼색시에 붓가슴 속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노래가 좋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냥 뉴스파이도 어렵게 문제 내지 말고 누군지 알려줘요 주인공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 노래들은 모두 이미자 씨의 히트곡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왜 이미자 씨를 언급하냐면요. 어제 본인의 데뷔 66주년을 자축하는 공연을 다음 달 연다고 기자회견이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죠. 어머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은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요? 정확히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은퇴 이 단어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노래가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그냥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은퇴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은퇴라는 말 대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고 맥이 끊겨버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코 이 공연이 마지막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영상은 저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하신 다녀오신 안진용 기자님이 직접 찍으신 영상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현장에 당황을 했어요. 전혀 이런 은퇴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은 이미자 씨는 굉장히 이 상황을 담담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공연도 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레코드 취입, 즉 신곡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은퇴를 선언했다 볼 수 있는데 혹시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60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에도 무대 위에서 이게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는 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은퇴가 아님을 분명히 부인을 했습니다. 네. 대중이 나를 원하면은 나는 은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은 좀 사안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공연으로 마무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맥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조항조 씨가 앉아 계시죠. 네네. 영상에 없지만 왼쪽에는 주현미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네. 즉 그동안 계속 고민을 했지만 이미자 씨가 은퇴 선언을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이끌어온 전통가요의 맥이 끊기겠구나라는 우려가 생겼는데 이제는 주현미, 조항조라는 나의 후계자가 사실상 생겼기 때문에 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이쯤에서 마지막을 얘기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렇게 보신 것처럼 기자회견장에 배석을 하셨어요. 조항조 씨와 주현민 씨가. 그런데 지금 은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들으니까 문득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훈아 씨가 생각나요. 근데 최명기 원장님, 저희들이 기억할 때는 나훈아 씨도 은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점인데, 근데 왜 어떤 심경에서 이런 작별 아닌 작별을 고하게 된 걸까요? 이제 대부분의 가수들은 은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상황이 오지가 않아요.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미자 경우는 씨 팬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죠. 네. 인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그렇죠. 역시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네. 본인들이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을 내주지 않는 한 돌아가실 때까지 끝이 안 나요.
100살이 되셔서 하시더라도 관객이 다 차요.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120살, 130살까지 전부 다 차게 돼요. 아하.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노래로 대중을 만나는 거를 멈출까를 결정하는 게 일반 가수들처럼 대중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하.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되신 그렇군요. 거예요. 저번에 몇 년 전만 해도 대중이 결정해 주지 않을까 아닌 거예요. 아.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평생 예술가로서 느껴왔을 때 나의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아, 이게 나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가 됐다라는 게 이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다음 달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시청자분들은 최진봉 교수님 네.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더 불러주세요. 노래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완전 기자 설명을 했지만 저는 조건이 일단 달렸다고 생각해요. 은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공연이 마지막이고 레코드 취입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희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노래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연이든 레코드 취입은 안 하더라도 대중이 원하는 곳에 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 맞아요. 나와서든 네네. 이런 기회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뭐 영원한 엘레제의 여왕으로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길 정말 기대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미자 선생님을 사랑하고 이미자 네.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미자 선생님이 좀 그런 마음들을 정말 대중이 원한다면 노래 한 곡 좀 뽑는 것은 맞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미자 씨의 이런 은퇴 시선을 주목받는 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연이 언제냐면 작년에 이루어졌던 공연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는데 네. 이미자 씨가 엘레제의 여왕이잖아요. 엘레제라는 얘기에 슬픈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미자 씨의 딸이 있는데 그 딸분도 가수분이세요. 그래요? 그분 성함이 정재은 씨인데 이 정재은 씨도 엘리제의 천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분인가 봐요? 예, 어머머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역사적인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에서 지난해 연말에 합동 디너쇼를 열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공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두 모녀가 함께 합동해서 공연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대박 사건.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이미자 씨를 모르는 대한민국 뭐 요만한 아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거의 없을 텐데 이미자 씨한테 따님이 있었고 따님도 가수다. 여기에도 놀랐겠지만 한 번도 같은 무대 서본 적이 없다. 첫 무대다. 이것도 놀랍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야기를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모녀를 두고 어떤 분들은 비운의 모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는 극적 상봉, 극적 화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어머나? 이 두 사람의 사연이 있습니다. 무려 5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어허. 딸 정재은 씨가 2살 배기였을 때 네. 엄마인 이미자 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딸과도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그래요? 맞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딸과도 거의 절연에 가깝게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미자 씨는 전 남편과 계속 얽히는 것이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그래요?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나 봅니다. 야, DNA는 못 쓰긴 해. 진짜. 그러니까요. 8살에 데뷔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어머나. 당시 엔카로 인기를 누비던 김연자 씨의 권유로 일본 음반계와 인연을 맺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상도 받고 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개은숙 씨 등과 함께 일본 가요계를 대표하는 한류 가수로 주목을 받은 것이죠. 어머나. 아니 근데 안진영 기자님 이거 진짜인가요? 59년 동안 딱 3번 만났대요. 아니 요즘은 휴대전화도 있고 하니까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진짜 안 만난 거예요? 네, 정말 만나지 않았고요. 김포공항에서도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거의 뭐 대화 없이 헤어졌다고 어머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를 향해서 비정한 모정이란 말도 적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자 씨 같은 경우는 재혼한 가정에 좀 더 충실하려고 했던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근데 지난해 이렇게 합동 콘서트 얘기가 들려온 후에 네. 직접 이미자 씨가 한 언론을 통해 한 얘기가 있는데 네. 딸과 왕래한 지는 오래됐다. 2019년 60주년 콘서트에 딸이 왔었는데 그때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게 된 거 오작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은 씨의 일본인 남편, 즉 이미자 씨 입장에선 일본인 사위겠죠. 그러네요. 이 사위가 먼저 합동 공연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어머나. 기꺼이 응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자 씨는
살면서 딸과 같이 노래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조금이라도 외롭게 산 세월, 세상에. 미안한 마음에 보답이 될까 싶었다고 얘기를 아이고. 했고요. 공연을 한 후 재은 씨 역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나의 대선배님이자 우리 엄마 이미자. 꿈에 그리던 엄마와의 무대가 눈물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공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자 씨가 지금 은퇴를 시사했잖아요. 네. 본인이 후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자 씨 전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챙기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면 아픈 손가락은 딸이었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딸의 25주년 공연, 지난해 본인은 65주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딸의 이제 주요 무대인 일본에 가서 함께 무대에 섰다. 네. 그리고 딸과 교감을 했다. 이거 자체가 나의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느껴서 이제는 좀 더 웃으면서 은퇴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뭔가 그동안에 밀린 숙제를 한 기분일 수 있어, 이미자 씨가. 그러면 조금 더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다음 달에만 마지막 공연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 굳이 은퇴란 말 안 쓰시니까 마지막 공연을 한 10년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모녀가 함께 서는 무대도 뉴스파이터가 자주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머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대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실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처럼 손님들 머리를 시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용실 문 앞에서 한 10분째 우물쭈물거리면서 서 계시는 어느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요. 네. 이 할머니께서 예약을 하지 못했는데 머리 못하겠죠? 죄송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 원장님은 이 할머니가 너무 손도 떠시고 너무 주눅 들어 계셔서 일단 들어오세요. 손 좀 녹이고 가세요 라면서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이 원장님 참 천사 같은 마음을 일단 가지신 거. 일단 급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추워요. 얼른 들어오세요 어르신 한 건데. 근데 안준영 기자님, 저 어르신도 참 천사 같은 분이에요. 예약을 안 한 게 본인이 죄송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정말 슬프고 좀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또? 요즘 가게에서 인건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키오스크, 무인으로 이제 기계를 많이 들여놓잖아요. 네. 근데 이 미용실 같은 경우도 방문 전에 예약을 꼭 하고 가야 하는 곳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약 시스템,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다들 예약자인 건 나도 안다. 뭐 억지로 가서 나 머리 그냥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근데 그렇게 예약을 못했더니 몇 군데 갔더니 다 거절을 당했다. 노인인데 이런 곳에 와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그 키오스라고 하는 무인 그 기계도 있지만 아마 요즘은 허준 변호사님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그게 이제 모바일로 사전에 예약하고 막 그런 시스템을 이 다른 미용실도 주로 이제 도입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어르신이 그 예약을 못했다 이 말이군요. 지금 다른 미용실에서. 그렇습니다. 미리 어플로 예약을 다 하고 가다 보니까 어르신이 갑자기 미용실 갔을 때는 다들 손님이 예약이 꽉 차서 받아줄 수 없어요. 어플로 예약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그런 거를 헷갈려서 못하고 그래서 계속 문전박대당하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서글프셨을 것 같아요. 네. 미용실 원장님도 그 할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네. 할머니한테 아주 멋진 머리를 해드리기로 했다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대박 사건네. 네, 할머니 미용실 안으로 모신 원장님입니다.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파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 할지 상담을 한 다음에 시술을 시작을 합니다. 네. 해가 뉘엿뉘엿 저뭅니다. 파마하려면 시간 꽤 걸리거든요. 창밖에 네. 어두워졌어요. 저녁이 됐고 2시간여 뒤에 완성된 머리가 나옵니다. 네. 가운을 벗고 거울 보고 계세요. 어머나. 예쁘게 뽀글뽀글 볶아진 머리를 보면서 할머니 거울 이리저리 왔다 갔다 보시며 자신의 머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계산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연신 고맙다며 인사하는 할머니입니다. 원장님도 할머니도 모두 환한 웃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머나, 나가실 때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아까 영상에 그대로 있죠. 어르신이 약간 주눅 든 모습, 어깨도 움츠리시고 했는데 나갈 때는 세상 행복하게 나가셨다니까 듣는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세상에
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원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와서 진짜 미안하고 예약을 못해서 미안하다. 여기도 분명히 예약제일 텐데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진짜 10번 넘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눅이 너무 들어 계셔가지고 거절을 계속 당하시다 보니까 어디 미용실을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시술이 커트시냐 했더니 사실은 파마가 좀 하고 싶다 하셔서 해드렸어요. 항상 좀 차갑게 많이 대우를 받았는데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머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이 머리 하나로만으로도 지금 너무 날아갈 것 같다, 소녀가 된 것 같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너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했었어요. 이 머리 하나에 이렇게 행복감을 좀 줄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아니 우리 추연비 원장님 어디 아이돌 스타 아니죠? 대박 사건 너무 마음씨도 예쁘지만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신 원장님인데 근데 최재문 교수님 예. 지금 이 사연은 우리가 결국 간과할 수 없는 거 이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글로만 들었던 디지털 소외감을 지금 어르신이 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좌절감도 들고요. 예.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예. 어디 가서 미용실에 예약도 못하는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몇 군데 거절을 당하면서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세상에. 또 가면 또 그러겠지? 아이고. 내가 이거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따뜻하게 불러들여서 직접 물어보고 예약 안 했지만 미용실에서 시술을 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요. 기뻤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파마하시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훈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냥 뭐 남자도 저도 마찬가지로 머리 이발하고 나면 기분이 좀 그렇죠. 상쾌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게 이 미용실에 맞아요. 왔겠어요.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기뻤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원장님도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닌데 맞아요. 그런데 예약 시스템 때문에 너무 많이 주눅 들어 계시는 거라 이런 세상에.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나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맞아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누리꾼들도 이 장면을 보고 네. 내가 다 고맙다. 미용실 원장님 복 받으시길 바란다. 이런 맞아요. 걸 올려주셨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슬퍼지는 사연이다. 이런 맞아요. 말도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70대신데 아이고. 동네 미용실 여기저기서 퇴짜 맞으셔서 멀리까지 가서 머리하고 오신다. 아이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가 어릴 때 모르는 거 어른들이 배려하고 도와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어르신들에게도 그들을 도와줄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어르신 이제 멋진 머리로 여기저기 마실도 많이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서 자랑도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추연비 원장님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신 추연비 원장님 덕분에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란 걸 뉴스파이터와 시청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요새요 이 대형마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국내 대형마트 2위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네. 납품 대금은 문제없이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협력사들, 매점들 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2의 TMF 사태를 우려해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오호. 또 일부 제조사, 가전업체들은 제품 공급 중단을 결정하거나 앞으로 그럴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품 재고가 소진이 되면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처럼 이 매장 안에 매대가 3, 4일 안에 아예 그러네요. 비워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 측에서는 제조사나 협력사들에게 불안감 때문에 납품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네.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납품을 해달라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아이고.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청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안진용 기자님 직원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지금. 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아무래도 심각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매장 폐점, 자산 매각 이런 일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과 또 이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예요. 이 시민분들도 불안감 또 걱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으니 버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닐까. 우리는 매체 보고 알았어요. 말들은 안 하는데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10년 동안 장 보던 데인데 없어지게 되면 힘들죠. 우리 포인트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없어지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직원분들도 고용 불안 같은 게 있지만 이 시민분들도 정들었던 곳이잖아요. 장 보러 다니셨던. 맞아요. 홈플러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애용하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됐는데 네. 결국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니까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밖에 아이고. 없어요. 그래서 신용 평가사들도 신용 등급을 낮추는 등 홈플러스가 지금 창립 28년 만에 생사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가 문을 닫아도 다른 점포로 옮겨준다는 일하신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옮겨준다는 회사만을 믿었던 직원들은요. 기업 회생 소식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기업 회생에 들어가니까 그걸 뉴스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로. 본인의 네. 일자리가 얼마나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MBK라는 곳이 바로 이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데요. 그래요? MBK라는 회사가 법원에 손을 벌리기 전에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MBK 파트너스가 절반 이상을 대출받아서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줄곧 실적에 부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 시달리다가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16개의 매장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어준 변호사님, 근데 아까 홈플러스 상품권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그럼 혹시 이거 못 쓰게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홈플러스 내에서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아까 그 시민이 불안해했던 적립했던 포인트들도 홈플러스 안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기업을 파산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가망성이 없으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회생,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변제 계획안 제출하고 영업을 어느 정도 지속을 하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 나가면서 좀 문제를 해결해봐라. 우리가 관리를 해줄게. 이런 상황인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자체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제휴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 이용하면서 현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내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홈플러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제휴사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휴사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홈플러스 측에서 제휴사들 설득에도 나서고 그러니까요. 뭐 노력을 해본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상품권과 포인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회생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용이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용 계획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홈플러스 상품권 싸게 내놓는 분들도 계시다고 아이고. 하는데 싸다고 해서 샀다가 이게 사용을 나중에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또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M1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일은 또 없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허준 변호사님과 어디로 떠나볼까요? 잘 안 가는 세르비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현지 시각 4일 열린 세르비아 의회가요. 네. 삽시간에 전쟁터처럼 변해버렸다고 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의원들. 의회가 맞나 싶던 순간 갑자기 폭발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검은색, 붉은색 연기가 본회의장 어머머. 가득 채우는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세르비아 의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대체 대관절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뭐 영화 찍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화 찍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사실 세르비아 의회 의사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연막탄과 체류탄을 터뜨리는 장면이고요. 이로 인해 최소 3명의 의원들이 다 다쳤고 이 중 1명은 중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르비아에서는요. 지난 11월 15명의 희생자를 낸 기차역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사고 이후에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서 넉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도 극한 충돌에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동물국회, 동물의회를 바라보는 세르비아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